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을 화끈하게, 내일은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여성입니다. 화통한 성격 때문인지 애인보다는 친구가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으며 산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이런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어이도 없고 제가 왜 그 능구렁이 같은 속을 못 알아채고 홀라당 넘어갔었는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세상 물정 모르고 뒤통수 맞았다고 욕이나 한 번 더 얻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것이 아니라서 남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게 이번 사건의 패착이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사람을 속이는 쪽이 못된 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저를 속인 그놈이 나쁜 놈인 건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제 편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별의별 말을 다 털어놓네요. 그럼 서로는 여기서 줄이고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수공방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수공방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게 평생을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수공방을 운영하신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저도 자수를 배워서 그런지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조용하며 강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 면에서는 어머니를 닮았고 행동 면에서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조물주 위에 계신 건물주라 그런지 행동에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시면 무조건 직진을 하시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 면모를 닮아서 하나에 꽂히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행동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집안에 부유함이 늘 있었기 때문인지 저는 항상 당당하게 제가 해야 할 일에 거침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상당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지냈는데 원래 행복하면 그만큼의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온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피곤하다, 몸이 힘들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느라 피곤한 건 줄 알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거다 했는데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췌장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이미 저희 아버지는 손쓰기에는 많이 늦은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덤덤하게 우리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며 웃는 얼굴만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울음을 꾹 참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물을 네 엄마 이름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니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한 사람이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보유하신 현금 재산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건물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동의한 일이며 상의한 결과이니 부담을 가지지 말고 건물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신 뒤 딱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희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정리하실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에 또 한편으로는 미련 없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쯤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실 때는 저희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느꼈지만 웃는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자고 하셔서 울지 않으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영정 사진으로 웃고 계신 건강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울었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납골당에 잘 모신 뒤 틈만 나면 납골당에 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회사 팀장님한테 칭찬받았다? 처음 받는 칭찬이라서 엄청 좋았어. 그리고 나 오늘 소개팅 했는데 남자 키가 너무 작은 거 있지? 배도 나오고. 아빠 같은 사람 어디 없나 몰라. 납골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저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사이콘가 싶어서 내가 피해야 하는 건가 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구시냐고 저한테 볼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피식 웃으면서 제가 누군지 궁금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한국말을 못 이해하는 건가 영문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저도 주말마다 찾아오는데 매번 여기서 넋두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팀장님이 칭찬 안 해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 이름이 김민재라고 하더라고요. 제 넋두리를 다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긴 했지만 저도 제 이름이 윤봄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상당히 패션 센스가 좋은 스타일인 남자였습니다. 첫인상 자체가 무척이나 호감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꽤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되었고 친절하게도 민재 씨는 저에게 많은 것을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납골당에 아버지를 보러 찾아오는 것이라 했더니 민재 씨는 자기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찾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괜한 걸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재 씨에게 사과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마주치게 되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에는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은 시간을 맞춰서 납골당 앞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혼자 다닐 땐 꽤 우울했는데 둘이 다니니 기분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민재 씨에게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다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도 되냐 했더니 패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디자이너인가 보다 싶어서 꽤 전문직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명품도 걸치고 하는 거 보니까 돈도 꽤 잘 버는 디자이너인 것 같았어요. 그거 다들 아시죠? 패션에 빠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요. 꽤 자주 만나기도 했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민재 씨에게 호감이 생겼고 민재 씨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인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탄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딱 흘렀을 때 민재 씨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민재 씨는 저에게 지금이 결혼 정년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견 차이가 있긴 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루빨리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민재 씨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물론 저도 남겨질 엄마와 동생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 같으면 놓치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건물 월세도 받고 있는데 가정을 빨리 이뤄서 정착을 하면 어머니와 동생도 안심이 되고 좋을 것 같다고요. 거기다가 어머니 친구들 중에 일찍 손주들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 손주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며 어머니께서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랑 예비 신우, 어머니와 제 동생 이렇게 다섯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신우의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서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민재 씨에게 결혼을 하면 신우는 원래 살던 집에서 혼자 사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혹시라도 제가 신우를 데리고 살아야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민재 씨가 살짝 얼버무리면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집을 팔아서 신우는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은 비슷하지 않아? 저는 민재 씨에게 끝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신신당부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재 씨 눈에는 저희 집이 자수공방을 하는 거랑 제가 회사 다니는 거 말고는 뭐가 없으니 본인 집과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라 알겠다고 하고 신우가 살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민재 씨 돈에 제 돈을 합쳐서 꽤 괜찮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될 거라 상상했고 제가 외로운 민재 씨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상뿐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패션업에서 종사를 한다고 했던 그 직장이 동대문에서 옷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걸치고 다니던 명품들은 전부 다 가짜였고 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 허물에 깜빡 속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저를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따지기도 애매했던 건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패션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뿐인데 오해는 제가 스스로 오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기분까지 나빠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옷 장사한다고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하는데 사실 좀 그렇죠. 나이 30에 옷가게 주인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한 달에 고작 180만 원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이 사람의 결혼 전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정도는 꽤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차린 밥을 먹고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더니 집이 너무 좋다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은근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 사는 원룸도 엄청나게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라서 보안도 취약하고 별로라며 조금 무섭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계속 저 들으라는 듯이 와, 나도 이렇게 햇볕 드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그냥 대놓고 신우도 취직하면 볕 드는 집으로 이사가라고 애둘러서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싫다는 표현을 전했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 마치 작정을 한 사람처럼 굴었는데 자꾸 저희 집을 찾아와서 집안 살림을 하나둘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혼수를 준비할 때 세탁기랑 건조기는 좋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신우가 자꾸 세탁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차라리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돈이면 그냥 코인 세탁방 같은 데에 가서 세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와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돌리고 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네 집에는 욕조가 없다면서 자꾸 저희 집에서 반신욕을 하는 겁니다. 친구 집도 아니고 오빠 부부 집이면 욕실을 쓰고 정리라도 해야 하는데 신우의 긴 머리카락을 사방팔방 다 흘리고 다니질 않나. 거기다가 원룸이라서 밥 해먹기가 불편하다며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진짜 신우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호들갑을 다 떨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 때문에 놀라서 무슨 일인지 일단 진정을 하고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글쎄 신우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도둑이 들었다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위험하게.
저도 깜짝 놀라서 남편이랑 같이 신우네 집에 찾아갔더니 신우는 울고 있고 경찰이 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신우에게 뭐 없어진 건 없냐고, 다친 데도 없는 거 맞냐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신우는 고개만 도리도리 젓고 모르겠다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신우가 나이도 어린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편은 경찰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는 신우를 안아주며 달래다가 결국에는 일단 짐부터 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가 멀뚱멀뚱 있길래 제가 신우 집에서 대충 캐리어를 잡아들고 당장 급한 짐부터 싸라고 닥달을 했죠. 난장판이 된 집에서, 그것도 방금 도둑이 들어왔던 반지하 원룸에서 신우를 다시 내버려 두고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우한테 일단 집이 정리가 되고 도둑이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둑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 그 집에서 또 어떤 봉변을 당할 줄 알고 신우를 혼자 둘 수 있겠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집에 들이니까 후회가 아주 막심하게 들긴 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합법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욕실에서 씻고 제 샤워 가운을 말도 없이 입고 나오지를 않나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버리더라고요. 분리수거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아무데나 막 버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수채구멍에 쌓아두는 겁니다. 신우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돼요? 였습니다. 제가 무슨 부모도 보모도 아닌데 말입니다.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신우와 같이 사는 일에 힘듦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슬쩍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다 됐을 것 같은데 신우는 집에 안 돌아간대? 어떻게 도둑이 든 집에 보낼 수가 있겠소. 도둑이 잡혔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 말을 쉽게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일이었다면 저는 눈치를 보면서 신혼부부 살림을 도우며 살았을 거라 장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신우는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우리 부부가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취업 준비한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집안일까지 어지르기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신우가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제일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 어떻게 된 게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사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도둑이 잡혔다던가 아니면 뭐 동네에서 그런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던가 뭐가 발견이 됐다던가 하는 수사 진척 사항에 대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살던 집이 전세든 애매든 어쨌든 신우 집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살던 집이 전세든 매매든 어쨌든 신우 집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집을 공실로 내버려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세면 방을 빼야 하고 매매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던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 돈인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지하 원룸이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전셋집이라면 위약금을 조금 물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신우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갈 생각은 없고 진짜 제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참다 못해 퇴근길에 경찰서에 들러서 담당 형사를 붙잡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없으시고 범인 검거 1등 국가라더니 좀도둑 하나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사 종결됐어요, 그 사건. 네? 범인이 잡혔나요? 언제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구나. 국과수에서 나와서 지문 검시까지 싹 했는데 침입자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어요. 없어진 물건도 없다고 하고 본인이 전날 술을 하도 마셔서 어지른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도 했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서 산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수사 종결이라뇨. 그것도 혐의 없음으로요.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붙잡고 경찰서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거 맞냐고. 오늘 형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으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정색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를 막 긁으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그걸 또 형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 당신도 참. 솔직히 그렇잖아. 내 동생 나이도 어린데 혼자 사는 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보겠어. 그래서 이참에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뭐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좀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바로 신우이랑 남편이 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심지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속이려고 하는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동생이 지금 타지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럼 나도 엄마 걱정되니까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살아도 돼? 아니, 장모님이랑 내 동생은 다르잖아. 장모님은 불편하고. 저는 신우가 안 불편하겠습니까? 남편이 이런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정 떨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신우가 살던 집도 알고 보니까 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월세집이었더라고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수를 써서 합가를 생각한 겁니다. 진짜 뒷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내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도 못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신우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하다, 나가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우가 너무 뻔뻔하게 저희 집에 늘어붙어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언니 화장품 좀 써도 되지? 어차피 언니랑 나랑 비슷비슷한 색이 어울리니까 언니 것 좀 쓸게. 그리고 나 옷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좋은 데 가야 하는데 언니 옷이 비싸고 좋은 게 많더라. 언니 돈 잘 버나 봐? 그런 식으로 제 물건을 마치 지 물건처럼 쓰고 다니는데 안 된다 해도 몰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을 제대로 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명품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거라면서 비싼 클래식 라인으로 나와서 지금은 웃돈을 주고도 구입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0살 기념 첫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었으니 저에게 의미가 남다른 물건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 가방만큼은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끼고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정신 나간 신우인연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가서 스크래치를 내온 겁니다. 언니, 내가 이 가방 들고 나갔다가 술 먹고 떨어뜨렸는데 가죽에 흠이 생겼어. 미안해. 아니 근데 무슨 명품이 이렇게 약해? 이거 짭 아니야? 그 순간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신우의 뺨을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신우의 뺨을 갈겼고 신우는 울지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데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스크래치를 내와? 나한테 물어봤으면 절대로 못 들고 나가게 했을 거야,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내 뺨 때려놓고 소리까지 지르는 거야? 나 태어나서 뺨 맞아보는 거 처음이야. 언니가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사과해.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야 하니?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망가뜨려 왔는데 네가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하거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이라도 신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저를 설득하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를 내쫓겠다. 근데 당장 돈도 없고 집도 못 구하는 처지 아니냐고요.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면 고시원이라도 찾아서 내보내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꾸는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제가 포기를 하거나 신우를 용서할 때까지 버티는 느낌을 팍팍 받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날이 추워서 지금 집 나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아, 이 연놈들이 반성이 없구나. 저를 그냥 호구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영영 누로붙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두 남매를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가끔 친정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가곤 했는데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전부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쩐지 하시더라고요. 왜? 엄마도 뭐 느낀 거 있어? 아니면 내 남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 딸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자꾸 너희 아빠가 꿈에 나오는 거야. 너네 아빠가 엄마 보고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야 되겠냐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처음에는 무슨 이런 개꿈이 다 있나 싶었는데 살면서 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렸던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속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다고 이혼을 하려면 애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참고 살아봐야 병만 키우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행동력 있는 우리 딸을 믿는다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까지 저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든든해진 덕분에 제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나름 남편이 돈을 보탠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반 갈라주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전 제품들이야 중고로 팔아치우면 돈이 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중고 시세를 알아보며 저 혼자만의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답시고 남편과 신우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잠잠해지니 이 인간들이 또 슬며시 길을 펴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합가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진짜 그 뻔뻔한 행동에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원래는 세금 고지서를 어머니의 자수공방으로 받게 주소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편이나 신우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뒀었는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금 고지서를 집 주소로 받아오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까지 집으로 날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우랑 남편이 우편함에 꽂힌 세금 고지서를 보고 저에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니, 이거 뭐야? 언니 건물 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건물 있으면 나오는 거라는데? 언니 건물주야? 뭐야, 그동안 건물식이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박하게 군 거야? 아니 그러면 집은 왜 반반 나눈 건데?
있는 사람이 더 내야지. 언니, 나 진짜 서운하네. 건물주인 거 알았으면 나 취업 준비 안 했을 텐데. 나도 옷가게에서 그런 더러운 걸 안 보고 당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좋잖아. 하긴 지금도 늦진 않았어. 그렇지? 언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회사는 왜 다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건물 관리하면서 놀고 먹고 여행 다니자 우리. 그 건물 관리 내가 할까? 아무래도 건물주가 남자인 게 더 낫지 않겠어? 지금 둘 다 나 말할 틈 하나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이 건물 내 명의지만 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거야, 신경 꺼. 당신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당신 거지 어떻게 장모님 거야? 그냥 자기 거 하자. 월세 얼마씩 들어오는데? 나한테 안 들어온다고. 너네 진짜 거지근성 버리는 게 좋겠다. 지금 신우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 많이 참고 있거든? 내 건물이라고 쳐도 너희 남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없을 테니 그냥 신경 끄고 살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 따지고 드는 거야? 언니, 내가 집 나갈게. 오빠랑 싸우지 마. 근데 나 평소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었었는데 언니네 건물에 카페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커피를 만들 줄은 알고? 카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나도 마누라 덕 좀 보자. 우리 동생 카페 하나 내주고 나도 건물 관리 시켜주고. 와, 널 만난 건 진짜 내 인생의 행운이다. 우리 부모님 보러 납골당에 가길 잘했어.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야? 나는 꿈에 우리 아빠가 와서 말렸는데 너 만나지 말라고. 뭐?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올래? 이번 말은 좀 심했다. 그러니까 카페 하나 차려줘. 우리 건물에 들어오려면 돈 많아야 되는데. 언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돈 벌면 그때 월세 낼게. 응? 그래? 그러면 내 동생이 지방에서 사느라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하던데. 내 동생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던지. 그렇게라도 해야 나도 손해는 덜 보는 게 아니겠어? 거기 보증금만 몇 억인짜리야. 남편과 신우는 고민에 빠진 듯 했고 저는 이 일로 빌미가 기가 막힌 복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외제차를 진짜로 알아보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서서히 친정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신우가 놀러 나간 사이에 티가 나지 않게 제 짐을 서서히 친정으로 옮기기 시작하니 나흘 만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정확하게 지난 시점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그날 남편이 저에게 차 키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뭔데? 네 동생 차 사달라며. 나름 외제차로 빚까지 내서 번쩍한 거 뽑아왔으니까 이제 카페 자리 보러 가자. 남편이 진짜 빚까지 내서 차를 뽑아올 줄 몰랐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건물 2층에 공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물이 담겨있는 봉투가 떨어질 수 있게 천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신우랑 남편이 문을 열고 신나서 들어오면 그 오물들을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에 박제가 되면 아주 꼴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이혼 소장이 접수된 서류를 들고 제 건물 2층에서 남편과 신우를 기다렸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올릴 준비까지 다 마친 다음 신우와 남편을 불렀고 둘 다 신이 나서 복도를 건너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건물 때깔 죽인다. 이 건물 진짜 몇백억 하겠는데? 새언니 덕분에 카페 사장도 되고 너무 신난다.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둔 거 알지? 나 명품백도 하나 질렀잖아, 카드로. 저를 발견한 신우와 남편이 앞다투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오물봉투가 그 둘을 덮쳤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뭐야? 신우와 남편이 오물을 된통 뒤집어 썼고 더러운 꼴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건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더 치고 싶었지만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이혼해 우리. 나 솔직히 당신네들 같은 거지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냄새가 딱 어울려 너네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장모님도 알아? 네가 이렇게 사이콘지? 우리 엄마가 날 낳았는데 왜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서 우리 엄마를 감히 입에 올리고 난리야? 언니,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이혼이 가당키나 해요? 웃겨, 진짜. 재산 분할인지 뭔지 그거에서 돈 받아낼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야.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안 들어가거든? 너희 몫은 지금 신혼집 자금 50%,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야. 뭐? 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그냥 확 차버렸습니다. 차키를 남편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약을 올리니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드는데 냄새가 절로 나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학창시절에 운동으로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써서 앞이 잘 안 보여 허우적거리는 동안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나중에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신우가 결국에는 저를 잡기를 포기하고 말로 해결을 하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을 막 뱉더라고요. 차키 내놔. 그거 다 빚내서 산 거야.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그 비싼 차를 빚까지 내서 산 줄 알아? 어? 언니, 나 이 가방도 카드 할부로 긁은 거라 다음 달부터 돈 나가야 하는데 가방값이라도 주면 안 돼?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인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우리도 넘어가 준다니까? 너같이 아무것도 없고 허세만 가득한 새끼를 사랑한다고 감싸줬던 내가 병신이었어.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너희 남매가 그동안 나한테 빌붙었던 거, 온갖 거짓말로 날 속였던 거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아까워. 알아? 우리는 운명으로 만난 거잖아. 우리 부모님, 장인어른이 납골당해서 우리를 이어준 거라니까? 개소리하네 진짜. 우리 아빠가 귀신 돼서 나타났다니까 너랑 헤어지라고? 집은 부동산에 이미 내놨으니까 정확하게 반반 정리하자고. 아, 혼수는 전부 내 돈으로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그거 전부 중고나라에 올려놨어. 내 물건이니까 소유권도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건드리기만 해봐. 그제야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건지 뭔지 남편이랑 신우가 그짓골을 하고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당당하게 굴 때는 언제고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말하고 집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니까 쫄리기 시작했는지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없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한 가족인데 어딜 떠나라고 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뱉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에게는 외제차 값에 빚이 생겼고 신우에게는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카드값이 남았으니 마음이 급했겠죠. 저는 이미 남편이 제 명의로 사둔 차의 키를 빙빙 돌리면서 끝까지 나약하고 허세있고 찌질한 그들의 모습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곳도 없고 먹고 살 걱정이 되니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겠지만 저는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씨알도 안 먹힌다는 표정으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 남편이랑 신우가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으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나 이제 앞길이 창창해질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카페 성공시켜서 언니한테 돈 다 갚고 효도도 하고, 응? 내가 진짜 잘할게,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이 가방 1,000만 원짜리란 말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가방 값을 내겠어. 나도 그 외제차 8천만 원이나 주고 산 차란 말이야. 대출도 제대로 안 나와서 제 3금융 캐피털도 세 군데에서나 빚내서 산 거야. 제발 지금 당신이 모른 척하면 우리 평생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까지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제 건물에 기대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돌려하는 그들에게 저는 마지막 인내심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들어보니 이것도 아주 잠깐이고 제가 받아주기라도 하면 건물 명의부터 돌려달라고 할 뻔뻔한 연놈들이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영상에 다 찍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꾹 참고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폭행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들의 이 뻔뻔한 작태는 전국에 퍼질 거고 이혼 소송도 제 편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대신 신우가 메고 온 그 1,000만 원에 가깝다는 미니백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탈탈 털어 넣어 주었습니다. 신우가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빽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신우는 부들부들 떨면서 가방 내피를 닦아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우, 진짜 너넨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워.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잖아. 안 그래? 난 너네 같은 남 재산 등쳐먹는 인간들이 제일 싫더라. 저는 휴대폰에서 라이브로 중계된 영상을 끄면서 그들에게 나중에 인터넷 살펴보라고 아주 재미난 꼴 실컷 볼 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떠났고 부동산에 내놓았던 집은 나름 위치가 좋았던 빌라라서 그런지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돈을 받자마자 남편의 통장에 반을 붙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반도 주고 싶지 않긴 했지만 괜히 그랬다가 소송 전에 휘말리면 피곤하니까 정확하게 반반 나누었습니다. 가전은 대부분 중고가로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행동력 하나는 끝내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 신우는 살려달라며 저희 친정을 매일같이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난 마당에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신우는 끝까지 저희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자수공방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결국에는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유능한 변호사님의 빠른 진행으로 돈 한 푼 손해보지 않고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선고일에 남편과 신우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꼴이 진짜 우습더군요. 이혼을 한 지 5개월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 자꾸 찾아오는 전 남편과 신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둘 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받은 외제차를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고 제 동생은 그 차를 아주 잘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꿈의 아버지가 그 뒤로 나오지 않아 보고 싶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그 연놈들을 혹시라도 마주칠까 납골당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저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사이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한 번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 재혼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참 다양하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남의 인생 갉아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낯짝들도 참 두껍네요. 그런 갑갑한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만났던 제 사연 한번 듣고 가세요. 제가 재혼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전과 다르게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만나 뵐 때마다 사람은 다 제 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 제가 잊고 있던 끔찍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없고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이곳에 왔는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상황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히려 그들을 발견한 뒤로 다른 하객들을 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를 축하하러 왔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몰골도 진짜 그럴 만한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서야 우연으로 마주칠 일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 사람들을 한참 신경 쓰고 있는 순간 시모랑 눈도 마주쳤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직진해서 찾아왔는데요. 누가 봐도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니까 다른 하객들까지 당황해서 우리 사이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괜히 제 결혼식보다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순간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제 앞으로 냉큼 다가온 전시모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재혼을 해? 우리 집이 망한 게 다 누구 탓인데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만 쏙 빠져나갈 줄 알았냐? 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 바닥 한번 쳐봐라. 그때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신부 대기실을 들어서기 전에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했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이 시모랑 전 남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제게 손을 대기 전에 다행히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시모를 말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면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못해. 젊은 사람들이 상황을 똑바로 확인할 줄 알아야지. 당신들 엄마 일이라고 생각해봐. 당신들 엄마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시모가 몸부림을 치며 고함을 지르자 전 남편까지 시모를 뜯어말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란을 무시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남편까지 달려오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저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까지 반성 못하고 저렇게 나대는 꼴이 뇌리에 너무 크게 남아있어서 소문이라도 내고 싶네요. 불과 작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긴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1년 좀 넘게 지내다가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혼을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결정짓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쌓인 게 많았는데 그게 터져서 이혼을 한 거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신혼여행 때가 바로 생각나네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면세점에서 시모 선물로 화장품 산 게 화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물 사갔다가 욕 들어먹었어요.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선물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시모의 취향을 모르고 정말 엉뚱한 물건을 샀다면 저도 욕먹을 만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간 건 일단 대중적인 제품이었고 그리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금액대였어요. 그저 빈손으로 시댁을 방문하기 좀 그래서 여행 다녀오는 김에 선물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모한테 처음 들은 말이 뭔 줄 아시나요? 화장품? 너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쓸데없이 돈을 쓴 거니?
센스 있는 며느리들은 시모 체면 세워준다고 명품 하나 해준다던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득 좀 보나 했더니 씀씀이가 가난하기 짝이 없구나.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선물도 보는 사람 앞에서 뜯어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 선물을 대하는 표정이랑 태도가 너무 꼴사나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모의 욕망 그득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차 싶었지만 저는 이미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댁의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온 사람 생각해서 제 앞에선 조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많다고 어린 사람 앞에서 예의 안 차리는 건 옛날 방식 아닙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눈치 없이 자기 엄마 기분 상한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래도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신중하게 고른 건데. 다음에 명품백이라도 사주겠지. 엄마 말대로 며느리가 진짜 돈 잘 벌잖아.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연차가 높아서 연봉도 좀 높습니다. 공무원 아니고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당연히 서로 연봉 밝히고 결혼했습니다. 제 연봉 때문에 시모가 결혼 인사하던 제게 그렇게 잘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자기한테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전 그날 이후로 시모한테 감정이 꽤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고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남편한테 시모 행동에 대해 얘기를 해도 남편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모 마음을 이해 못해줘서 은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납득도 얼마 못 가 빠르게 걷어졌는데요.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댁에는 신우가 한 명 있는데요. 신우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식구들 선물로 초콜릿을 사왔거든요. 근데 자기 딸내미라 그런지 초콜릿 하나에도 엄청 감동을 하면서 기특하게 여겨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콜릿을 받아서 바로 가방에 넣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서운하다고 하면서 신우가 은근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애가 초콜릿 사왔다고 무시하는 거냐? 쓰지도 못할 화장품 사와서 처박아둘 바엔 언제든지 먹을 수나 있는 초콜릿이 낫지. 그게 뭐 불만이라고 뜯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어. 초콜릿인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여러 개를 뜯어요. 남편이 뜯어놓은 거 한 입 먹으면 되는 걸. 그리고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겠는데 대체 언제까지 언급하실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저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뭐라고? 시간 지나면 눈치 좀 생길 줄 알았더니 완전 막 나가네. 며느리면 시댁 사람 비위 잘 맞춰야 되는 거 모르니? 네, 맞아요. 제가 눈치가 없어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거 미리 알았으면 초콜릿으로 사올 걸 그랬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생신 때 브랜드 있는 명품 초콜릿으로 선물 드릴게요. 이러면 비위 좀 맞추는 격이죠? 시모는 자기 딸한테 받은 초콜릿 때문에 제게 더 심한 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초콜릿을 들고서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시끄러워 보이더군요. 그 난리가 있고 한 달 뒤가 시모 생신이었는데 저는 정말 신우가 산 초콜릿보다 더 고가 제품을 구매해 선물로 드렸어요. 그때 전 신우가 없었을 때라서 시모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초콜릿을 제게 던져버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놀리는구나.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어디서 이딴 게 굴러들어온 거야? 돈도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그래봤자 재벌도 아니면서 어지간히 몸살인다. 어머님께서 초콜릿에 미쳐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니까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재벌 사모도 아니면서 바라는 게 참 과분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배보다 배꼽이 큰 걸 바라면 망하는 법이에요. 생신은 축하드리는데 앞으로 어머님 태도가 이런 식이면 내년 선물도 초콜릿일 거예요.
시모는 결국 제 당돌함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습니다. 자기 생일을 망쳐놨다면서 저보고 꺼지라고 했어요. 본의 아니게 시모의 생신에 최악의 기억을 선물해 드린 셈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키는 대로 시모한테 인사하고 나왔는데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저랑 시모랑 신경정 버리는 걸 보고 제가 처맞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시모 기분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나중에 귀가한 남편한테 그 부분이 서운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의 변명은 이러했어요. 겉으로 엄마 편을 들어야 당신이 나중에 편해지지. 내 속마음대로 당신 편만 들어봐라.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남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립을 지키는 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저 말만 번지르르 했고 미꾸라지처럼 상황을 잘만 피해가는 꼴이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중간다리였어요.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남편한테 실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겨우 갈등의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겠습니까? 일단 남편이 갈등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게도 딱히 시비를 걸던 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툼 안 나도록 이쪽 저쪽 비위를 맞춰주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딱히 화를 많이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박쥐 같은 모습만 보였다면 제가 어떻게 참아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둘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직장 동료와 다툼으로 회사를 때려치운 겁니다. 성질머리를 참지 못해서 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말은 아주 철부지가 따로 없었는데요. 나 사업하려고 도무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신경질 나서 못하겠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언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아야 돼?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장인어른이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줬잖아. 그거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자. 내가 사업 대박 터뜨려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정신 나갔어?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업을 해. 그러다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빚더미 앉은 집안 중에 사업한 사람이 대다수야. 사업이란 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마치 잃을 거 없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직장 동료랑 싸워서 홧김에 사표 낸 것이 잘한 일인가요? 이럴 때 기죽어서 수그리고 들어가면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며 떵떵거리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쓸데없는 용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의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한테 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왜 시모까지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건 더 이상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로 커져버렸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남편이 했던 사업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제 명의의 건물인데 시모가 당당하게 자기들 재산처럼 언급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을 텐데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아니? 어차피 우리 아들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대체 무슨 근거로 미쳐넘는 자기 아들의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건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업만큼은 그런 말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설득에도 저는 그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마다 시집살이 시키려 작정하고서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와 같은 뜻인 입장이라서 멋대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제대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저를 그렇게 압박해오면 제가 항복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들 사업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의 간섭과 고나리질이 스트레스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배로 끓어오르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도 시모의 주둥아리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다느니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였다느니 반찬은 왜 이렇게 부실하냐느니 말이죠. 제가 집안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모는 꼭 제 손 닿을 수 없는 곳을 살피면서 이따위로 하는 것도 청소냐고 엄청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설거지는 제가 먹은 그릇들이 아니에요. 시모가 우리 집을 들락거리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설거지들이었죠. 저도 어디 해보자는 뜻으로 시모에게 맞서서 나름 무심하게 대응은 했는데요. 이게 안 풀리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집안 꼬락선이 잘 돌아간다. 너는 어떻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재수가 없으려고 해. 안 되겠다. 너 그냥 직장 때려치워라. 네가 살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니까 이 모양이겠지.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내일부터 직장 그만두고 우리 집에 출근해. 그쪽으로 출근하면 월급은 있나요? 제 직장보다 배울 것 없는 집에 가서 고작 배운다는 게 집안일인데 돈도 안 주실 건 아니죠? 원래 사람을 스카우트하려면 연봉 협상이란 거래요. 뻔뻔하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더러 가족인데 무슨 돈 타령이냐고 하실 건 아니길 바랄게요. 얘가 진짜 정신 나간 년이네. 우리한테 돈도 안 써. 제 남편 사업도 못하게 해. 하물며 나한테 명품이라도 하나 해준 적이 있니?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쁜 짓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돈 타령이야. 시애미가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앞으로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안 모시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저 어머님한테 예쁜 짓 할 생각 없고 비위도 안 맞추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사서 실망하기 싫으시면. 제 말에 시모가 또 눈을 부릅떠 보였는데 그거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가 가만히 있질 않고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문 잠그고 쉬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참 씻고 나왔습니다. 방 밖에 조용한 것 같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나오자 잠깐 외출했던 남편이 표정 굳은 채로 제게 다가왔어요. 나를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성공시켜줄 수 있다니까. 왜 안 믿어줘? 나는 당신이 내조 못해도 아무 말 안 했고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게 굴어도 최대한 참았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와, 피해자인 척 잘한다. 네 말에 억울함은커녕 이기적인 내용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 얼굴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어머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난 사업 절대 반대야. 제가 매번 똑같이 경고를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항복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따졌거든요. 신혼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어요. 시모한테 또 집 비밀번호 알려줄 생각이면 친정 가서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시모가 집을 안 찾아오더라고요. 시모한테 연락은 딱히 없었지만 시모 전화번호도 그냥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이 잠잠하길래 저는 그가 다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일자리도 없는데 매일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똥꼬집이 어디 갈 리가 없는데 아니랬어요. 그동안 남편은 사업에 단 1%도 미련을 못 버렸던 거예요. 결국 사업장을 차리게 되었다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무슨 돈으로 했냐니까 시모가 시댁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댁 재산은 오직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전 없는 남편한테 전 재산을 걸고 자금을 해결해 줬다네요. 벌써 사무실까지 다 꾸려진 상태로 제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저도 체념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정확하게 뭐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 음지에서 돈 벌어오는 걸까봐? 네 돈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의심이 많다? 어차피 넌 말해줘도 모르는 사업이야. 남자가 하는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 그래, 알아서 잘해봐.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만 안 벌리면 돼. 나 분명 말렸는데 무시하고 시작한 건 당신이니까 내 탓도 하지 말고. 남편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굳이 가라앉힌 갈등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안감만 안고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의외로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건지 돈을 꽤나 버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시작한 지 2달 만에 생활비만 무려 월 300만 원씩 턱턱 갖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돈은 어디서 났어? 정말 당신이 사업해서 벌어온 돈이야? 그렇다니까. 이제야 남편 능력 좀 믿겠냐?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놀라지 마. 우리 빚 다 갚고 나면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 솔직히 남편을 많이 얕봤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사업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나 싶었고 그동안 사업을 말렸던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라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생각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하게 사치를 부렸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며 펑펑 썼죠. 남편 일이 잘 풀리자 시모와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남은 앙심이 큰지 마치 재벌 사모라도 된 것처럼 저한테 자부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들 믿고 제게 함부로 하기만 하는 시모한테 점점 질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짜증났던 건 남편이 또 시모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돈으로 펑펑 놀고 먹는다면서? 네 돈 주기는 싫고 내 아들 돈은 쓰고 싶나 보지? 그렇게 돈 좋아할 거면서 뭐하러 쎄님인 척 딱딱하게 굴었대? 앞으로 우리 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군말 없이 대줘라. 알겠니? 제 돈을 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때 돼서도 결정은 제가 해요. 그리고 사업은 길게 보는 거지 시작 때 성공했다고 쭉 성공하리란 법 없잖아요. 벌써부터 긴장 놓지 마세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시모 입장에선 제가 그만 꼬리를 내리고 넙죽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걸로 비굴해지긴 싫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건데 시모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방패막인지 제 행동을 과장해서 남편한테 고스란히 말하더군요. 남편 역시 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돈 때문에 제가 굽히고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자기 돈 많은 걸 자꾸 내세우면서 허세를 엄청 부렸고요. 자기 엄마 무시하냐고 엄청 많이 발끈했어요. 두 사람의 갑질이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주니까 그냥 참았어요. 그렇게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과 싸웠다던 그 직장 동료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온 겁니다. 너무 느닷없는 발신자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요. 그 동료 직원한테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동료 직원이랑 싸워서 스스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동료 직원이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코인하다가 상부에 들켜서 잘렸다는 말을 하더군요. 회사를 나가서 더 자유롭게 코인을 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주는 엄청난 생활비를 코인으로 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일단 남편에게 티는 안 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요. 이걸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밝히는 것이 좋을까 생각만 하며 며칠을 보낼 때였습니다. 어느 한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제게 2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원래 더 큰 성장을 하려면 사업장을 넓혀야 되는 법이야. 지금 내 사업 한참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보태줘. 당신도 내 능력 직접 확인했잖아. 앞으로 생활비 300만 원보다 더 갖다 줄 수도 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망해서 2억이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분명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잘 되고 있든 말든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결해. 아무래도 남편이 코인 때문에 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한테 그 말을 안 들었다면 빌려달라는 남편의 말에 응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제 돈까지 다 날려버릴 게 안 봐도 뻔한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면서 제 돈을 그렇게 탐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편의 자금 사정을 또 모른 척하자 또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는 가방으로 제 머리통을 후려치시더라고요. 내가 너처럼 말 안 통하는 인간은 처음 본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생각 없이 받아 처먹을 때는 좋아 죽더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내 아들을 무시해? 도와주기 싫으면 내 아들이 준 돈 다 토해내. 누가 들으면 그 많은 생활비 저 혼자 쓴 줄 알겠어요.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그 돈으로 남편 맛있는 거 해먹이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쓴 거 전혀 없고 남편이랑 놀러 갈 때만 썼다고요. 너랑 말만 섞으면 내가 아주 혈압이 올라. 나 더 이상 너 같은 년이랑 얼굴 보면서 살기 싫다.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말씀 잘하셨네요. 그래요, 이혼할게요. 저 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이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혹 2개 달고 평생 어떻게 사나 고민 많았는데 해결책 추천해줘서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시모는 제가 이혼이란 말에 항복이라도 할 줄 알았는지 어김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를 이 정도 겪었으면 그런 협박이 안 통하는 것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렇게 원하는 이혼을 해주겠다니까 시모는 결국 더 말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1억을 더 담보대출 받아서 해줬어요. 대단한 아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빚더미 앉기 전에 그만 이 집에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한테 이혼 얘기 전에 듣고 왔길래 번복 없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나 이해해주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야. 나중에 나 놓친 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다. 남편의 원망을 기분 좋게 들어준 저는 그대로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것도 없고 싫은 소리도 안 하니까 남편은 그게 더 얄미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바람났냐는 소리를 하대요. 생각하는 것도 딱 네 수준이다. 뭐라도 소송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한번 돈 들여서 뒷조사해 보던가. 어차피 헛다리일 텐데 굳이 소송비 날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겠어? 제 말은 전 남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따로 소송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아무튼 저는 그제야 지긋지긋한 돈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이혼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도 시모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자존심 때문에 제게 인사 따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끝까지 며느리로 인정 안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제 삶에 그들을 끼워 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솔로의 삶을 얻었으니 행복할 일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생각도 정리할 겸 시기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여행 티켓부터 끊는 거였어요. 시간이랑 경비 때문에 세계 일주까진 못하고 아시아권만 돌았습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엔 막대 먹은 두 모자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와서도 저의 행복한 시간은 쭉 이어졌어요. 늘 배우고 싶었지만 마음에 품고만 있던 수영도 정기권을 끊었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영화 한 편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혼만이 제가 사는 길이었는지 좋은 일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 이혼하고 얼마 안 가 승진도 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행운만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직장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상처는 더 빨리 잊혀갔는데요. 어느 날 직장에서 제휴 맺은 리조트에 할인가로 갈 수 있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휴양지를 좋아했던 저는 당장 신청했습니다. 혼자 놀러가서 그동안 배웠던 수영 연습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수영하다가 쥐가 내려서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물에서 쥐가 나면 왜 큰일 난다고 하는지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운을 그날 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빠진 순간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닌지 어떤 남자가 저를 바로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자와 의외의 인연이 돼서 통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한 회사에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빠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또래였는데 벌써 오너 자리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니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여행하는 동안 그 남자와 연락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건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 다시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가 편하다는 걸 알았고 결혼은 제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화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리조트 남자분이 쉽게 물러나질 않더라고요. 자신이 은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밥 한 끼 하자며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원래 은인이랑은 평생 가야 하는 거라는 농담까지 하면서요. 저보고 친구로만 지내도 좋으니까 연락만 하자길래 할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마지못해 연락하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연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귀기까지 한 2년은 걸렸어요. 그동안 기다려준 남자에게 감동한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분은 제가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한번 갔다가 온 남자라고 했습니다. 전처가 의부증이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이혼녀 입장이면 남자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서로 이혼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갑자기 이 남자와는 진짜 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위험하게도 결혼의 감정이 들었다는 거죠. 취미생활도 비슷했고 제가 뭘 하던 전부 이해를 해주니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다정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남자 옆에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산도 꽤나 있으셨고 가정이나 노후도 탄탄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 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걸 남자가 더 많이 어필해줬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2번이나 같은 상처 받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시집와서 알콩달콩 살아보자는 남자의 말에 저는 끝내 재혼을 결심했어요. 생명의 은인이 제 남편이 된 거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축복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도 재혼으로 축하받고 있었는데 완전 겹경사였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가장 크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보고 고생했다면서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 괜찮다고 말렸지만 시모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웃는 건 처음 봤다고 저보고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하고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었나 봅니다. 시모가 남편 걱정으로 두 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고부터 남편한테서 다시 화색이 돋았는데 시모한테는 그게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고마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모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자기한테 말해달라고도 했어요. 이혼녀란 저의 꼬리표가 보기 싫을 수도 있을 텐데 시모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만 보면 예쁘다는 소리만 남발하셨습니다. 결혼이 두 번째인데도 그런 관심은 처음 받아서 당황스럽다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힘으로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너무 기쁜 날에 제 기분을 다 망치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모였어요. 이혼하고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그게 하필 제 결혼식이었네요. 상상만 해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멀찍이 있는 그들을 먼저 발견한 저는 처음부터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전 남편이랑 전 시모의 몰골이 누추한 게 옷도 꽤 제재했어요. 어디 며칠간 노숙한 것 같은 꼬락선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딱 보니까 전 시모가 뒤늦게 전 남편한테 투자한 전 재산마저도 날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몰래 쳐다보다가 전 시모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신부 대기실로 쳐들어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모는 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제 손에 들린 부케를 내던지며 말을 했죠. 결국 전 남편과 재혼할 남편까지 신부 대기실로 다 모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에게 이 꼴을 안 보이고 싶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게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랑 무슨 사이냐고 묻길래 저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내 전 남편과 전 시모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의 인상이 세게 구겨지더라고요. 남편이 전 남편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전 남편이 아닌 전 시모를 한참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려던 게 떠올랐는지 남편이 저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화장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같은데 내가 이력서 보고 뽑았던 기억이 있어. 남편 얘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모는 허리가 안 좋다며 집에서 쉬기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나가서 굳은 일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전 남편이 일자리 잘려서 생활비랑 용돈이 없을 때도 절대 바깥일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라니 당연히 남편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시모 반응은 좀 눈길이 갔습니다. 눈에 띄게 남편을 모른 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게 귓속말로 쐐기 박는 소리를 했는데요. 아니야, 맞네. 아들이 코인으로 쫄딱 망해서 노숙하고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 그랬었어. 담보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잃었다고. 얼마나 사정했는데 그때 저 아줌마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했었다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역시 그 두 사람은 코인 때문에 재산을 날려서 알거지가 된 거였습니다. 도무지 방도가 없던 전 시모가 결국 자기 고집을 꺾고 일자리를 구했나 봐요. 나이 70살 먹었어도 돈이란 건 죽을 때까지 없어선 안 되잖아요. 허리도 안 좋은 전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대신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필 남편의 회사라는 것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계속 속닥거리자 전시모가 뿔이 났는지 제게 또 한 번 소리쳤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어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넌 아주 낯빛이 좋다. 어디서 남자 하나 후려서 인생 펴볼 작정인가 보지? 내가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행복하도록 가만둘 것 같니? 넌 잘못 걸렸어. 내가 뭔 짓을 해서든 네 인생도 우리 아들처럼 만들어줄 거야. 왜 남 탓이세요? 그쪽 아들 그렇게 된 건 그쪽 탓이잖아요. 그쪽이 돈에 미쳐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하겠다는 아들한테 투자만 안 했어도 노숙 신세는 안 됐을 거 아닌가요? 그래, 말 잘했다. 너 우리 아들 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알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몰래 쏙 빠져나갔냐? 미리 알았으면 뜯어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홀라당 집까지 팔아먹게 만들 수가 있어? 부부였으면 그 정도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사람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돈 달라고 소리 지르더니 된통 당해보니까 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저 복수한 거 맞아요. 하도 모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허황된 꿈에 미쳐있길래 제발 정신 차리라고 현실 좀 경험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대신 앞으로는 사업 안 할 거잖아요. 좋은 경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전시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케를 냉큼 줍더니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걸 남편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얼굴을 맞았을 거예요. 남편은 날라온 부케를 붙잡고서 전시모한테 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곤 제게 귓속말로 얘기했던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맞죠? 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하도 무릎 꿇고 빌길래 제가 취직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니 은인 얼굴도 못 외우고 은인 결혼식 망치러 온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런 년 인성 하나 못 알아보는 사람을 은인으로 둔 적 없거든요? 그럼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부로 해고니까 이제 출근 안 하셔도 돼요. 근로법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동안 같이 일하신 분들이 아줌마 일 더럽게 못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소연 많이 하더라고요. 근로자가 문제면 노동협회에서도 사장들 손들어주는 거 알죠? 그제야 전시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싹싹 빌고 싶은데 제가 있어서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전 남편을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쪽팔린 줄은 아는가 봐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체증이 이번에 싹 내려가 버렸네요. 그날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둘을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전 시모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게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나 봅니다. 생계가 어려운 와중에 체면이나 생각하다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분명하네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제안으로 휴직을 일찍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이 계속 몸이 힘들면 일 그만둬도 된다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작은 가게도 차려준다는데 남편한테 그런 부담은 주기 싫어서 여전히 거절 중입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원흉을 도려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역시 사람은 저마다 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함께하는 사람이 꼭 영혼의 짝이길 바래요.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